네, 오늘도 비가 오고 오늘은 숙대 논술을 치는 날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군중의 시대 이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르봉에 대한 소개가 조금 있었는데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고요. 책이 없으신 분들은 같이 보시죠. 모스코비치가 봤을 때 르봉은 군중심리학 또는 대중심리학을 창시한 창시자로서의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학계에서 보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은 거죠. 왜 그의 저작이 유명해지지 못했을까요? 118쪽에 보면은 르봉에 대한 연구 또는 그의 책에 대한 연구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4가지 이유를 꼽고 있는데 이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의 책들의 질이 평범하다. 이거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상식에 부합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현상을 그냥 기술한 정도지 심오한 이런 이론이라든지 또는 깊이 이런 것들이 없어서 뭐 그냥 겉보기에는 평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굳이 그 사람을 대가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걸 제식으로 얘기하면은 남들이 모르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야. 다 아는 얘기만 한다는 거죠. 뻔한 얘기를 한다는 거야. 저도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말로 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사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알고는 있어요. 근데 정확히 표현은 못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 맞아, 나도 알고 있었던 거야. 네가 말하고 있을 뿐이지 나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별거 없네. 별 볼 일 없는 얘기하고 있고 평범해. 그런데 딜타이가 말하는 뭐 생철학 그러면은 생철학? 모르는 얘기네. 그리고 딜타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독일어로 뭐냐? 이게 레벤이거든. 레벤은 살아있다 뜻이에요. 살아있음에 관한 철학인데 그거는 고상해 보이고 삶에 관한 철학 그러면은 너무 익숙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심지어는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삶에 대해서 말놀이를 쭉 하고 살다 다음에 헤쳐나가다 뭐 쭉 얘기하고 한참 얘기하다 보면은 그냥 그건 네 생각이군. 그래. 편파적이다라는 거야. 그 자기도 나름대로 삶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고 경험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제식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호라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Positive ignorance. 번역이 좀 어려운데 호라가 2개를 구분하더라고요. Negative ignorance. ignorance는 이제 무지, 모른다는 뜻이죠. 알고 있지 못함, 모름인데 하나는 negative는 이제 마이너스, positive는 플러스라는 뜻인데 철학에서는 긍정 부정으로도 쓰고요.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은 네거티브는 아니다라는 뜻인데 없다는 뜻도 돼. 결핍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포지티브는 그렇다라는 뜻인데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쌓아나간다야. 적극이 그런 겁니다. 끝까지 쌓아나가는 게 적극이라는 말의 뜻이야. 그런 포지티브라는 거는 내가 뭔가 경험을 해가지고 실제로 쌓아가고 있어. 확신을 갖고 있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몰라. 자기가 아는 것만 아는 거죠. 그런 거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편견, preoccupation, 선입견, 편파 이런 거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네거티브 이그노런스는 뭐냐면 쑥맥, 전혀 경험이 없어. 결핍적 무지가 있는 것이고 확증적 또는 실증적 무지가 있는 거죠. 지가 아는 것이 다라고 믿는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이죠. 보통 우리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이런 자기 확신에 빠져 있다고들 그러죠.
그 한참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래. 그건 네 생각이지, 네 얘기지. 그럼 제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러면은 한빈 씨 생각은 뭔데? 물으면은 말을 못해. 내가 얘기하면 맞아,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 하지만 네 얘기지 뭐. 난 다르게 생각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죠? 그런데 그 다른 부분 네가 얘기해봐 그러면은 말은 못해. 네 얘기해주면 맞아.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평범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내가 다 아는 얘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119쪽에 두 번째가 이제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표현인데요. 자유주의적이며 부르주아적 전통에 속해 있었다. 지난주 그 얘기를 했었죠. 부르주아적이다라는 게 뭐냐면 프롤레타리아, 대중이나 민중을 경멸하고 있었다는 거죠. 덩어리, 그 표현 자체가 그런 거죠. 이 덩어리들아, 이 무리들아, 무덕이들아,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덩어리들을 비하시켰었죠. 경멸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표현들 자체가 sophisticated, 아주 세련되어 있지 못하고 그냥 뭐 거칠고 투박하죠. 네, 보세요. 그 당시 이제 그 르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같이 어깨를 겨눴던 사람이 사회학자 듀르켐 이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세련되고 이론화되어 있고 반면에 르봉은 그렇지 못했다. 다음에 뭐 그 뿌엥카레 하고 이제 베르그송 이런 사람들하고도 르봉이 교류가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이고 수학자들이죠. 반면에 르봉은 그렇게 세련되지도 못했고 그렇게 유명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르봉이 프랑스 대학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가끔 그 당할 때가 있는데 어떤 제가 존경하는 분께서 이렇게 술자리에서 술을 갖다가 토론이 벌어지다가 보면은 막 흥분하세요. 한국 사회에 인문학이 죽었다. 한국 사회 지식인이 없다.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한국에 철학자가 없다. 내가 철학자인데 앞에 두고 철학자가 없다고 막 그러셔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좋아할 수 있습니까? 아니, 좋아해요. 그 뜻은 알지만 르봉도 그랬다 이 말이야. 대학 교수들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프랑스 대학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주장하는 군중 심리학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지식인에 대해서 사이비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거꾸로 대학은 그를 무시하죠.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120쪽 가면 세 번째 이유가 있죠. 이게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겁니다. 르봉이 뭔가 남들도 다 알고 있었던 하지만 그들이 그 이론으로 책으로 쓰지 못했던 내용을 먼저 쓴 거예요. 이게 조금 애매하죠, 그죠? 우리도 다 알고 있었고 나도 그 책을 쓰고 싶었는데 누군가가 먼저 그 책을 써버렸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좀 허무하잖아 인생이. 그리고 왠지 빼앗긴 느낌이 있는 거죠. 내 당연한 권리, 나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나도 창시자로서의 어떤 명예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죠. 하지만 르봉을 인용 안 할 수는 없지. 시대가 바뀌어서 바로 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군중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심리학이라든지 어떤 심리학적인 논의를 할 때 사회학적인 논의를 할 때 르봉을 인용 안 하고는 안 돼. 근데 인용하고 싶지는 않아. 왜요? 나도 알고 있었고 나도 쓰고 싶었는데 이제 가장 우리 널리 알려져 있는 논쟁이 그거였잖아요. 라이프니츠하고 뉴턴하고 미적분에 관한 거. 누가 먼저 미적분을 발견했는지를 두고
둘이 이제 다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뉴턴이 먼저 발견한 걸로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뉴턴 미적분은 거의 쓰이지 않고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헷갈리냐? 라이프니츠의 미적분이 주로 쓰여. 원리가 달랐던 거야. 내용은 같았는데 라이프니츠가 훨씬 간단 명료한 그 미적분을 창안한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미적분 창안의 권리를 돌려줘야 될까요? 창시한 누구요? 사실 되게 애매하잖아. 이런 경우랑 비슷한 거야. 다들 그 문제를 알고 있었고 그 문제로 경합을 벌이고 있었는데 하필 이름도 없는 그리고 교수도 아닌 르봉이 딱 그 책을 쓴 거라. 그러니까 빼앗긴 거, 선수를 빼앗겨가지고 배가 아픈 거죠. 인용을 하면서도 그를 인정하지는 않는 이런 이제 모순된 영향 그 결과를 이제 보였던 거죠. 반면에 이제 독일의 경제학자 슌페터가 120쪽 맨 밑에 내려오면 슌페터가 르봉을 인정하고 있네요. 역시 이런 태도는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어쨌든 누군가가 학문적 그 성과를 올렸을 때는 겸손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리고 슌페터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121쪽 첫 문장. 집단으로부터 영향받았을 때의 인간 행동의 현실. 제가 이 표현의 밑줄을 쫙 긋는데 역시 독일학자야. 굉장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르봉은 프랑스 학자야. 들떠있죠. 굉장히 그냥 미사여구를 활용하고 왜 그 자기 책에서 군중들을 경멸합니까? 뭐 제가 읽은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요즘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 교과서와 관련된 논의를 역겹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 표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술자리에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학문적 토론장에서는 객관적인 용어로 검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역겹다라는 표현은 뭐 이런 부분은 완전히 시대착오적이다, 잘못 쓰인 것이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바꿔줘야지 감정적 표현을 쓰게 되면 학문적 토론이 안 되게 되잖아요. 이 문장 잘 보세요. 집단이라는 표현을 제가 무덕이라고 썼죠. 무덕이. 무덕이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 아주 부정적으로 봤을 땐 똥무더기, 돌무더기, 꽃무더기, 사람무더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구름무더기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또 생강무더기라고 쓸 수 있는 것이고요. 낱말이라는 것은 언제나 보편성을 가져요. 은정씨인가요? 은경씨. 예. 은경이란 이름이 뭐 한 명만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름이든지 낱말이라는 기호 말고 낱말이라는 것은 보편성을 갖는 거야. 그리고 그 보편성 때문에 그 낱말이 어디에 어떤 맥락에 쓰이냐에 따라서 뜻도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는 낱말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기호를 만들어내는 거야. 부호체계 코드 인코딩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프로토콜을 만드는 이유는 어떤 규약을 만들고 규범을 만드는 이유는 낱말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심지어 고유명사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런 학술적인 갈말, 터미널러지라고 하는 거라든지 기호, 부호 체계들은 고정을 시키는 거죠. 1 플러스 1은 2다라는 것이 고정되지 않으면은 수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무덕이란 말도 그런 거죠. 제가 집단을 무덕이라고 이제 새로 썼을 때 번역에 가깝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아직 만들어 쓰지 못했던 것을 만들어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두라는 말을 쓰고 미라는 말을 씁니다. 미 영어로는 그냥 테일이죠. 꼬리란 뜻이네요. 거기다 왜 어자를 왜 붙였을까요? 번역자가 이제 헷갈렸던 거죠. 이거는 언어학에 쓰이는 거니까 어자를 넣자. 그래서 미 테일에 무슨 말이란 뜻이 들어가 있네. 꼬리에? 그러면 말꼬리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꼬리에 쓰면 되는 거고 꼬리가 언어학에 쓰이면 뭐의 꼬리예요? 낱말의 꼬리죠. 이렇게 얼마든지 쓰임을 통해서 맥락을 통해서
뜻이 확정될 수 있는 게 말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가 미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꼬리란 말이 있는데 꼬리, 근데 그걸 미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꾸고 거기다가 새로운 이제 뜻을 부여하면 되는 겁니다. 무더기도 마찬가지죠. 그럼 무더기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무덤, 묻는 거죠. 묻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땅을 파고 묻는 방식이 있고, 어떤 걸 놔두고 무엇인가 더 씌워서 묻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덧붙이는 방식이 있고, 어떤 것 안에다 집어넣는 방식이 있는 거죠. 무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 무더기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꽃 무더기 하면 아름다운가요? 약간 추한 느낌도 있죠. 왜냐면 가지런함, 질서가 좀 깨진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 집단에도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무더기라고 했을 때는 뭔가 가지런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은 질서가 깨트려져서 그냥 뭉쳐 놓는다, 이런 뜻도 있는 거죠. 요런 이제 무더기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때의 사람의 행동, 이것이 어떻게 바뀌는지 요거를 이제 르봉이 잘 설명했다라고 슈페터가 쓴 거죠. 그럼 경제학자가 왜 이걸 썼을까요? 경제라는 게 뭡니까? 그럼 이제 다시 또 경제라는 낱말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이코노미와 경제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어쨌든 요걸 설명할 시간은 없으니까, 경제학자는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와서 사고 파는 행위를 할 때 왜 어떻게 저렇게 사고 파는지를 설명하고, 그런 상행위라든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봤더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뭐 안경으로도 설명한 적이 있고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남이 사면 나도 사는 거죠. 덩달아 사는 거야. 충동 구매라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이 형성되면 블루오션도 그런 거죠. 갑자기 누군가가 뭔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막 덩달아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게 뭘까요? 르봉이 설명해 주는 거 아니야. 분중 심리가 있다. 사람들은 막 뒤따라하고, 또 뭔가 이제 여기서 막 동조 현상이라고 설명했는데, 똑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충동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경제학적을 딱 가져오면은 어떤 경제의 원리를 잘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집단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깨어있는 학자라면은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겠죠. 다음에 이 부분이 또 하이데거하고도 직접 연결이 됩니다. 하이데거는 이제 독일어로 다스만, 다스라는 게 소문자 DAS 띄우고 대문자 MAN 이렇게 쓰는데, 영어로는 이제 man이라고 쓸 수 있죠. man, 소문자 man이지만 독일어는 대문자로 쓰게 돼서 명사로 만듭니다. 다스만. 요거에 대한 일본 번역어는 세인입니다. 세인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 사람이란 뜻이야. 그런데 영어식 번역어로는 데이입니다. 데이, 그들. 그럼 뭐 세인과 그들이 왜 이렇게 큰 차이를 갖게 됐을까요? 그럼 결국 독일어를 알아야 되는 거죠. 원전으로 가야 되니까. 하이데거가 말하려고 하는 이 다스만은 여기 말하는 군중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로는 데이라고 번역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매스라고 번역해도 상관없었을 겁니다. 또는 크라우드라고 해도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말로는 과연 덩어리 또는 무리에 해당되는 거냐? 근데 하이데거가 말하려고 하는 다스만은 매스나 크라우드는 또 아니야. 그래서 데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럼 우리말로는 이게 적절히 뭐냐? 익명의 그들이야. 그들은 그들인데, 그들은 이제 우리들과 반대되는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했고 그들은 그렇게 했어. 집단으로서 우리라는 개념에서 내가 속한 집단은 우리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떼어서 말할 때 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라는 개념에 반대되는 개념이 그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이데거가 말하려고 하는 다스만은 내가 속한 무리야. 그러면 우리라고 표현해야 되네요. 근데 우리라고 표현해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익명성 같은 거야. 근데 우리는 익명적이지 않잖아. 나의 정체성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익명성일 수가 없어. 항상 누군가가 있는 거죠.
나라는 게 있고 너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되는 거니까 나, 너, 우리, 나와 너의 그 하나됨 이것을 우리라고 표현하니까 거긴 정체성이 뚜렷한 거야. 그러면 정체성이 그 익명성이라는 개념을 놓고 보자면은 우리라는 개념도 안 되고 그들이라는 개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덩어리라든지 대중, 군중의 뜻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걸 포함한 우리말이 딱 하나 있어요. 사람들. 사람들 하면은 일단 뭐 무리죠. 덩어리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정체성은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뭐 안경을 이런 거 동그란 걸 써요. 검은 테를 써요. 이렇게 할 때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유행이라는 뜻도 갖고 있는 거죠. 모드, 유행이라는 뜻도 갖고 있는 것이고 군중의 의미도 갖고 있으면서 누구 특징할 수가 없으니까 일종의 익명의 의미도 갖고 있고 복수의 의미도 갖고 있고 이런 우리말로는 정확하게 사람들이라고 옮길 수 있는 거죠. 독일어는 그것을 중성 명사로 표현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하이데거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121쪽 네 번째 이유는 뭐냐? 요것도 하이데거랑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재미있으니까 한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121쪽 두 번째 달라 중간 부분. 만일 여러분이 왜 르봉을 몰라야 하는가를 묻는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이다. 뭐라고요? 그런 놈 알 필요 없어요. 나치주의자예요. 알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이데거도 미국에서 이런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하이데거 연구를 하면 그게 나치주의자 아니야? 그런 놈을 왜 연구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이데거를 연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그가 정치적으로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와 연결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이유를 댄다는 거죠. 근데 맨 밑에 121쪽 맨 밑에 보면 플로베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명예가 사람의 명예를 더럽힌다. 히틀러니 무솔리니니 뭐 드골도 인용을 했지만 드골은 이제 반대네, 그죠? 이런 유명한 사람들,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르봉을 갖다 썼어요. 표절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학자들이 아니니까 르봉의 말이라고 인용하진 않는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르봉의 책에서 따왔다는 거를. 그런데 플로베르가 봤을 때는 히틀러나 무솔리니와 같은 이런 독재자들이 르봉의 말을 씀으로써 르봉을 더럽힌 거죠. 그래서 르봉이 마치 파시스트라는 오해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122쪽으로 가면 모스코비치는 이렇게 설명해 주네요. 이게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인데요. 르봉은 이러한 독재자의 출현 과정을 학문적으로 설명한 사람이지 독재를 찬양하거나 독재자를 찬양하거나 독재를 위한 어떤 이론적인 뒷받침을 한 사람은 아니고 거꾸로라는 거죠. 거꾸로. 르봉이야말로 독재를 부정했던 사람이죠. 독재라는 것은 과독이다.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읽은 부분의 핵심을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르봉은 민주주의가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정치적으로 평등해졌어요. 요걸 이제 프랑스 대혁명부터 쭉 이어져 왔죠. 모든 사람이 정치적 평등을 이뤘습니다.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그런데 뭐가 왔습니까? 무질서, 아나키즘이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이래가지고 사회적인 혼란, 무질서가 초래된 거죠. 이 무질서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를 느낀다고 그랬습니다. 이 무질서에 대한 공포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질서를 바로잡자. 그리고 이 질서의 핵심이 뭐가 있냐면 애국, 나라를 바로 세우자. 민족을 바로 세우자. 이런 대중적인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이 대중적인 열정 플러스 뭐가 들어갔습니까? 민주주의를 실현하자. 이게 이제 르봉이나 모스코비치가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이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이런 사회적인 무질서, 혼란이 초래되고 그 가운데서 정치적 평등이 이루어지자
대중들은 두 가지 열망을 갖게 됐다는 거야. 하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자. 또 하나는 국가와 민족을 바로 세우자. 이 열망을 갖게 됐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 이제 이 두 가지의 그 목적을 이루어줄 지도자를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선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적 절차, 권력의 정당성을 가진 하나의 권력이 나온 거죠. 근데 그 권력자가 대중을 기만한 거야. 그리고는 독재로 이제 정치의 행태를 바꾼 거죠. 독재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래서 왜 이제 자유를 잃어버리기 위해서 자유를 포기한다는 의미에서 선거를 한다고 그랬었죠. 이런 방식으로 민주주의에 근거한 독재가 탄생됐다. 요걸 이제 르봉이 설명하려고 했다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은 자유와 민주를 외치면서 자신의 자유와 민주를 잃어버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역설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자를 뽑을 수가 있는가? 이것을 설명한 거죠. 이게 바로 대중의 진정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바보라는 거 아니야? 르봉은 그렇게 대중을 바보로 경멸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르봉이 기대고 있는 거는 지도자가 아니고 지식인층입니다. 지식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중, 대중의 심리를 제대로 이해하시고요. 그들을 제대로 설득하세요. 그들을 제대로 통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대중을 통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이미지. 짧은 말을 써야 되고 이미지를 써야 된다. 길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논리를 사용하면 안 되고요. 개인에게 맞는 이성적인 설득을 하면 안 되고요. 대중에게 맞는 짧은 문장. 그걸 이제 암시와 영향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거하고, 이미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대중을 이제 설득, 통치를 하면, 나중에 이제 올바른 지도자가 나온다. 독재를 무너뜨리고, 올바른 지도자를 만들어내서 진정한 이제 민주주의를 이루어 가자. 이것이 바로 르봉의 생각이었는데 어찌 그가 파시스트입니까? 라고 이제 모스코비치가 이 르봉을 변호해주고 있습니다. 자, 123쪽에 맨 밑에 각주 8번이 나오는데 거기에 맨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앙드레지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틀러주의죠. 무엇이 그것을 프랑스에서 유산시켰는가?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다가 유산이란 말 때문에 굉장히 뭔가 감명을 받았어요. 또 이제 앙드레지드가 말했다니까 생각을 좀 더 했겠죠. 유산이라는 건 뭐냐면 임신했다는 거야. 근데 이 아이가 안 나온 거죠. 히틀러가 이러한 독재 정권과 관련된 이러한 것이 그 프랑스 사회에 뿌리를 내렸는데 이것이 자라지 못하고 독재로 자라지 못하고 중간에 이것이 꺾였다는 거죠. 그럼 왜 그랬는지를 물어본 거죠. 프랑스 사회와 독일 사회는 뭐가 달랐길래 독일에서는 히틀러주의, 나치주로 갔고 프랑스는 그렇게 안 갔냐 이거야. 같은 분위기였는데 그 차이를 묻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답은 여기 안 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럼 프랑스는 왜 이런 히틀러주의, 나치로 국가사회주의로 가지 않았냐면은 지식인들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히틀러주의로 간 독일 같은 경우는 지식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가지 침묵의 이유를 좀 설명을 했고요. 자, 2부 4장으로 가겠습니다. 124쪽. 좀 반복은 많이 되는데, 반복은 되지만 또 정리도 잘 되고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기존의 군중에 대한 네 가지 견해하고 이거에 대한 르봉의 비판. 먼저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군중에 대한 피상적 견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가지를 먼저 얘기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지난주에 조금 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군중이라는 것은 자, 그 125쪽으로 가겠습니다. 군중이라는 것은 하층민이다. 하층민. 그다음에 천민이다. 그다음에 lumpen 프롤레타리아다. 요컨대 하고 나오는 부분 평민이다. 제가 이거 못 찾아봤는데 프롤은 이제 플레브. 평민이라는 게 뭐냐면 천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군중이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집단이라는 거야. 군중이 그런 뜻인가요?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죠? 무리. 무리라는 것은 제가 뭐 떼거지라고도 썼었는데 거지, 그죠? 거지근성, 빌어먹는 놈들. 신분적으로 보면 아주 하층 계급,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중이라는 것은 좀 비하된 표현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군중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봤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125쪽 두 번째 단락. 군중은 미친 사람들이다. Fool. 미친 사람들. 그럼 미쳤다는 게 뭘까요? 이 미쳤다는 게 조금 애매한 표현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해. 걔는 뭐 빅뱅에 미쳤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돌았다는 뜻이 아니고 팬이라는 뜻이 팬, 광팬. 걔는 히틀러한테 미쳤어. 쟤는 뭐 무슨 사이비 교주한테 미쳤어. 그러니까 군중은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독립적이지 못하고 의지해서 누군가에게 따라지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밑에 보면 크레이지라고 했죠, 그죠? 크레이지 하면은 왜 내가 뭐 좋아하는 것도 크레이지잖아요. 나는 뭐 피자를 좋아해 할 때 크레이지란 말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크레이지라는 표현을 써보면 무엇을 내가 아주 좋아한다, 미쳤다 이런 뜻이죠. 126쪽으로 오면은 그게 쫙 나오죠, 그죠? 세 번째 줄 민중 집단의 무한한 열광, 그죠? 패닉이라는 건 조금 부정적인 거지만 판이라는 그 신화 개념에서 나온 거죠. 그 들판에 왜 이렇게 그 뭐죠? 그 팬이라는 신이 있잖아요. 양인가 말처럼 돼 있고 사람 얼굴에 켄타우로스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그 들판에 갑자기 사람 놀래켜가지고 죽이고 뭐 하는 그게 이제 동굴 속에 있다 확 튀어나오고 하는 패닉이라는 게 그런 뜻이야. 동굴 속에 있던 그 신화적 괴물이 튀어나와서 사람들을 놀래키는 거. 가짜 메시아를 추구한다 이거죠. 이런 걸 이제 미쳤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건 이성이고 집단이 갖고 있는 건 광기다. 그때 말하는 광기. 그래서 군중은 미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돌아버렸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127쪽으로 가면은 세 번째 대답은 뭡니까? 군중은 크리미널. 요즘 미국의 시리즈물을 보면 전부 범죄물이야. 이거 한국에는 막장 드라마가 있다면은 미드에는 범죄물로 지금 범람을 합니다. 네, 그러세요? 근데 범죄물이 재미있긴 재미있는데 온통 범죄물만 있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과학수사라는 과학과 연결되어 있어. 범죄와 과학이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 심리라는 게 들어가 있고 프로파일러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죠? 이젠 프로파일러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형사들이 전부 프로파일러야. 범죄물이 들끓다 보니까 뭐 나오기만 하면 전부 형사들이 프로파일러고. 근데 더 웃긴 얘기도 있어. 요즘 뭐 제가 많이 보는 그 CSI 뭐 이런 데 보면은 뭐 딱 보면은 안 잊어버려. 언포게터블 하고 나오는 드라마도 있는데 여자가 주인공이야. 근데 뭘 딱 보기만 해도 나중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떠올려. 재생 가능해. 무슨 뭐 이게 비디오 카메라도 아니고 머리 다 찍혀버려 이렇게.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까요? 실제로 미드는 가능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뭐도 나와요? 바이오닉 우먼이라고 소머즈도 다시 리메이크하고 있어. 그 완전히 슈퍼우먼, 슈퍼맨들만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악당들을 완벽히 처단하는 형사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통쾌하잖아. 이제 악당들은 어디도 숨을 수가 없어. DNA 하나면 다 찾아내고, DNA가 없어도 돼. 뭐 기억력 하나로 다 찾아내고, 그거가 없어도 돼. 뭐 이런 바이오닉 브레인 같은 거 가지고 다 찾아내고, 신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는. 그럼 이제 우리의 현실감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죠. 어쨌든 크리미널 해가지고 나왔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폭력적이다. 폭도.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무슨 집회만 하면 꼭 들고 나오는 거 있죠. 집시법. 집시법 위반. 그럼 전부 뭐가 됩니까? 폭도가 되는 거죠. 집시법 들고 나와가지고 집시법 위반했습니다. 그럼 전부 뭐 범죄 집단이지. 이게 굉장한 폭력인데 물론 지켜야 돼요. 법이라는 건 만들면은 이게 제가 늙은 거지. 예전에는 이런 말 안 했단 말이에요. 법 지키고 어떻게 뭐 데모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창의성이야. 법을 지키면서도 대중에게 여론을 바꿀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는 데모도 창의적으로 해야 될 시대가 온 거죠. 근데 우린 창의적이지 못해.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인데 어쨌든 고민을 해야 돼. 발랄하게 해야 되고 창의적으로 해야 되고 우린 주어진 법 안에서 어쨌든 서로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고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시민의식을 갖춰가야겠죠. 언제까지 맨날 뭐 폭력을 행사하겠습니까? 어쨌든 요거 이제 다른 문제지만은 지금 요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법이 있는데 군중이나 대중이나 모여가지고 집회하다 보면 이 집단이 되다 보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 폴리스 라인이 허물어진다 이거야. 그러면 다 위반하는 거죠. 다 위반하면은 다 폭도가 되는 것이고 다 범죄 집단이 돼. 근데 가만히 보면은 잡으러 가잖아요. 잡고 나면 누가 잡혀요? 쪼무레기. 꼭 내가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예전에 데모할 때도 그랬어. 꼭 잡히면 누가 잡혀? 1학년 애들. 주동자들은 뒤에 있잖아. 안 잡혀. 주동자들은 누가 잡아요? 형사들이 잡는 거지. 집에 기다리고 있다가 팍 잡지. 그 시위 현장에 잡히는 것들은 전부 조무래기야. 그래서 이제 결국 재판도 못해. 훈방 조치지 전부 다. 근데 그 훈방이라는 걸 하기 잡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집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폭도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언론이 이걸 보도해야겠죠. 이게 폭도로 보도하면 안 돼. 그래서 문제는 이런 게 있는데 자, 그 문제는 127쪽으로 가면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두 번째 단락에 이제 그 두 번째 줄 보죠. 천민이며 사회의 쓰레기인 군중은 아무 것이나 공격하고 해치며 파괴하는 화난 사람들. 와, 뭐 나쁜 건 다 갖다 붙였네. 그 다음 줄로 가면 폭력. 허가받지 않고 통제되지 않은 물결이고 뭐 부정적인 건 다 갖다 붙입니다. 그 다음 폭행, 재물파손, 정부 당국에 저항하며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줄 내려가면 범죄적 군중. 당연히 범죄적 군중이 됐네. 그죠? 그 다음 줄로 가면 국가의 안전과 시민의 평온을 위협하고 때를 지어 모인 집단적인 범죄자들. 그럼 이제 뭐가 됐습니까? 그 폭력배가 된 거죠. 폭력 집단이 넘어가지고 야쿠자가 되고 그런 거네. 와우. 그럼 이제 그 다음 단락으로 갑니다. 요렇게 대중이나 군중이 범죄, 폭력과 연결되니까 갑자기 심리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야. 세 번째 단락에 세 번째 줄. 롬브로스에 따르면
군중은 범죄 성향을 지닌 개인들로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심리학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된 거야. 범죄 성향이 있대. 아주 재밌습니다. 그 미국의 많은 이제 그 언론 보도들이 이렇게 나와. 우리 뭐 스탠포드 이런 데서 왜 그 이제 뭐 지금 미국 대학이 총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뭐 거의 그 이제 시리즈식으로 막 지금 총기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데 왜 대학에서 그런 문제가 생길까요? 미국 대학 내에선 강간이 굉장히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왜 아니 섹스 천국인 나라에서 왜 그럴까요? 미국은 현재 보면 거의 모든 주가 이제 호모섹슈얼 매리지 동성애에 대한 그 합법화를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고 합법화된 경우도 많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많이 이미 되어 있고요. 뭐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거의 다 되어 있고요. 또 오바마가 최근에 그러한 동성애 그 결혼에 대해서 그 단체 축하 메시지, 격려 메시지 보내고 그랬잖아요. 전화하고. 이렇게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나라에서 왜 대학 내에서 그렇게 강간이 많이 발생할까요? 뭔가 병적인 거죠. 이 사회니까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총기 소유가 자유화돼 있으니까 미국 사회 전체에 이런 그 폭력이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 언론은 어디에서 초점을 맞추냐면 그 범죄자의 멘탈리티, 정신에 대해 초점을 맞춰요. 그가 자라온 환경보다는 그의 멘탈리티, 정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심리 분석으로 넘어가고 정신 분석으로 넘어가서 그에게 뭐 유전적 질병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정신병리학적인 문제로 사회 문제를 보지 않고 관계 문제를 보지 않고 건전성의 문제를 보지 않고 도덕의 문제를 보지 않고 끊임없이 이런 정신병적 문제로 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의 순서를 밟아가요. 그가 폭력을 저질렀어요. 봤더니 여러 번 저질렀어요. 그런 전과들이 있었고 그래서 보니까 역시 정신병의 문제가 있구나. 이런 순서로 지금 논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9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기존의 군중에 대한 기존의 견해들이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르봉이 모두 비판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비판은 뭐냐면 그 129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자 군중의 주된 성격은 개인들을 융해시킨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개인이란 말을 제 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못 나눔이니까 따로따로 떨어져 있네요. 흩어져 있죠. 못 나눔이. 근데 못 나눔이는 뭘 못 나누는 겁니까? 권리를 못 나눈다는 뜻이죠. 권리의 주체란 뜻입니다. 권리의 주체, 임자.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나야. 이걸 주장하는 거죠. 못 나눔이. 신에게도 나를 나눠줄 수 없고 왕에게도 나눠줄 수 없고 내 건 내 거야 라고 외치는 사람이 못 나눔인데 인디비주얼의 원래 뜻입니다. 못 나눔인데 결국 못 나눔이다 보니까 주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주체가 아니면은 뭐 나누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죠. 못 나눔이 왜 못 나눔이가 됐냐면 그가 서브스턴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실체라는 말을 사람에 쓸 땐 주체라고 쓰니까 서브스턴스 밑바탕이란 뜻입니다. 밑바탕에 놓인 것, 변하지 않는 것, 불변하는 것, 영원한 것. 그게 바로 못 나눔이 정신이란 뜻이네요. 그러니까 정신, 이성 이것이 못 나눔이야. 그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사페레 아우데 스스로 책임지는 거죠. 권리의 주체이자 인격의 주체인, 판단의 주체이고 욕망의 주체인 이게 바로 못 나눔이네. 그 사람은 휩쓸리겠어요? 아니죠. 스스로 생각하니까 휩쓸리지 않아. 언제든 냉철하지. 이성적이지. 못 나눔이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매스, 군중이라는 거, 크라우드, 무리라는 것은 덩어리와 무리는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뭔 나눔이가 아니잖아. 낱낱이 아니고 덩어리잖아. 뭉쳐진 거잖아. 그러면 뭉쳐지고 눈을 떠올려 보세요. 눈을 이렇게 눈사람 만들 때 뭉치잖아. 그러면은 똑같게 만드는 거죠. 똑같은 것, 질적으로 같으니까 뭉쳐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덩어리나 무리라는 것은 못 나눔이하고는 정반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못 나눔이들은 함께 어울릴 수가 없어. 반대로 이 덩어리들은 한데 뭉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르봉이 말하려고 하는 이 덩어리 또는 무리는 못 나눔이들이 해체되는, 녹아버려야만 돼. 못 나눔이가 못 나눔이로 있으면 덩어리나 무리는 생겨나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낱말만 이해해도 르봉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아진 거죠. 그러니까 못 나눔이와 덩어리는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뒤에 읽지 않아도 어떤 덩어리들이 있나요? 무리라고 합시다. 덩어리보단 무리. 사람 무리. 그러면 우리는 무리인가요? 지금 우리 흐름터? 책 읽기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제식으로 이제 모임이죠. 우리 모임이죠. 모였는데 책 읽기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사람 무리인가요? 네, 무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리가 됐으니까 못 나누면 이미 아니네. 그죠? 그러면 교수도 무리죠. 교수끼리 모이면 교수들이 모이면 교수 무리, 정치인 무리, 국회의원 무리. 뭐 G20 하면은 서밋이지만 정상들도 모이면 정상 무리가 되는 거죠. 앞에 한번 나왔죠. 개인적으로는 못 나눔이 차원에서는 다 똑똑한 장군들이 모아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병사가 똑같아졌어. 무리가 되니까 전부 바보가 된 거죠. 뭐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되고 무리가 되면 뭐가 달라진다? 크리테리 판단 기준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러면 행동이 달라지면 책임도 다르게 지는 거죠. 나에게로 돌아오는 책임이 없다면 나는 내가 굳이 책임질 행동을 안 해. 이게 바로 군중 심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누구든 집단 안으로 무더기 속으로 무리 속으로 덩어리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못 나눔이로서의 그 자율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르봉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밀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밀물이 밀려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갈들은 모두 밀물에 밀려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굴러가죠, 뭐. 이게 바로 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좀 한 거고요. 130쪽으로 가면은 첫 번째 달라 마지막 문장이 있네. 르봉에게서는 대중, 덩어리란 개인, 못 나눔이와는 반대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덩어리가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130쪽 두 번째 달라 가운데에서 조금 내려온 부분, 인용 부분이 있는데 야수들의 평등이다. 이게 밑줄 한번 쳐. 너무 재밌는 표현이야. 앞에서 얘기하는 그 폭력 집단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덩어리니까 똑같잖아요. 획일화되어 있죠. 앞에서 평준화라고 했었는데 똑같고 똑같이 만들어졌어. 사실 달라요. 못 나눔이들이 자신들의 못 나눔의 성격을 잃어버리진 않아. 그런데 밀물이 밀려오면 똑같은 방향으로 굴러가. 어쩔 수가 없어. 휩쓸려. 그 사이에서 갑자기 어떤 힘을 발휘하는 거죠. 이게 야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수들의 평등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130쪽 마지막 단락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오늘 읽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결과의 보편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가 귀족이든 천민이든 교수든 학생이든 상관이 없고 군중 속으로 덩어리 속으로 휩쓸려 들어오면은 결과는 똑같다. 매일반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덩어리라고 얘기했을 때 그 덩어리는 나, 너, 우리 모두 포함된
개념이라는 거야. 요 한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130쪽 밑에서 세 번째 줄. 군중, 그것은 모든 사람이며 당신이며 나이고 우리 모두이다. 사람들은 함께 있으면 대중이 된다. 이 문제에서 어떤 구별도 없다. 실제로는 구별이 됩니다. 실제로는 너와 나가 다 다른 못 나눔이들이야. 하지만 군중이 되면, 군중이 출현하면, 덩어리가 되면, 무리가 생겨나면 이런 차이성, 고유성 이거는 모두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죠. 나, 너의 구분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존의 천민이라든지 이런 군중은 천민이다 라는 개념을 부정한 거죠. 무슨 소리예요? 귀족도 군중이 되면 똑같아져요. 그래서 군중이라는 것은 그 안에 천민이니 계급이 없다는 거죠. 그죠? 구분이 없다는, 다 똑같아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덩어리고 무리이기 때문에 뭐 천민이라고 말할 수 없다. 아무리 고상한 귀족도 무리를 지으면 똑같아진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뭐 여기 뭐 담을 수 없는 얘기지만은 그게 되죠, 그죠? 가장 많은 뭐 예를 들어서 침까지 뱉는다? 뭐 그냥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야, 뭐 인격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지 뭐. 자기들끼리만 모이면 그렇게 권위주의적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이런 이제 문화를 갑자기 생겨난다는, 이런 문화가 생겨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술 한잔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등등.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131쪽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거였고, 대중 또는 군중에는 이런 구별이 없다라는 것이고, 군중의 범죄성에 대해서 군중이 과연 범죄 집단이냐? 첫 문장 보니까 환상, 그렇지 않다는 거네요. 그러면 왜 군중이 범죄 집단이 아니냐? 자, 두 번째 단락 갑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군중은 개인보다 더 영웅적이며 더 정의롭다. 야, 이거 굉장한 거네. 그죠? 군중은 영웅적이고, 영웅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희생한다는 뜻이죠. 무엇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영웅이네요. 정의롭다는 건 뭡니까? 올바름을 추구하는 거네요. 군중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단락 가니까 군중이 재판소를 만들어 미래의 희생자들을 공정한 정신에 따라 재판을 했다. 네? 군중이라는 것이 우리 뭐 동학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폭거라고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동학도들이 무슨 이제 학정을 일삼는 뭐죠? 그 당시에 그 수령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잡으면 재판을 합니다. 그냥 막 무더기로 찔러 죽이고, 우리 차우체스크 죽이듯이 막 토막 내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그러지 않고, 뭐 그런 모습도 있죠, 그죠? 이렇게 재판을 열어가지고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서 사형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들 법에 따라서 자기들 법이 있는 거죠. 재판을 열어서, 우리 특히 이제 프랑스 대혁명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들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재판을 한 뒤에 처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법은 달랐지만은 나름대로의 이런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했다. 공정성을 추구한 거죠. 그리고 공정성의 핵심이 뭐냐면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웅적이고 더 나아가서 정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르봉이 말하려고 하는 바의 핵심은 132쪽에 있습니다. 첫 문장. 자, 이 무리,
덩어리, 사람들 무리는 폭력적일 수도 있고 영웅적일 수도 있다. 이 모습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죠? 야누스적인 거죠. 두 가지 모습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리는 폭력적일 수도 있고 또는 영웅적일 수도 있고 또는 정의로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르봉이 말하려고 하는 건 어느 쪽으로 가는 거겠어요? 정의로운 쪽으로 가도록 하는 거죠. 이 정의로운 쪽으로 가도록 하는 게 누구의 몫입니까? 엘리트. 그리고 이 대중을 정의롭게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올바른 민주적 지도자. 독재적 지도자가 아니라 민주적 지도자가 탄생해야만 대중을 통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르봉이 이걸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그 책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의 그 비판은 뭐냐면 군중이 범죄 집단이 아니라 군중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덩어리다. 폭력적이 될 수도 있고 영웅적이 될 수도 있고 정의로울 수도 있다. 여전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네요. 자, 세 번째 132쪽 두 번째 달락 보시죠. 광기를 얘기하는 광기. 그러면 이 광기의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것도 결국 섞였다라고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덩어리. 핵심은 간단해요. 군중은 뭐 무슨 하늘에 뚝 떨어진 겁니까? 개인들의 집합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개인들은 지금 그걸 계속 명심하셔야 돼요. 못 나누미들은 이성적이야.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힘을 가졌어요. 그게 못 나눔이에요. 이 못 나누미들이 뭉친 거니까 그 안은 뭐가 있습니까? 이성, 개인이 들어있는 거죠. 이성적이지만 휩쓸려. 그러면 방향만 잘 잡으면은 괜찮은 거죠. 방향이 잘못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그 안에 있는 이성을 일깨워가지고 이성적으로 이성에 의한 통치를 받도록만 하면 대중은 변혁의 힘이 있는 거죠. 혁명의 힘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르봉이 말하려고 하는 거고. 자, 한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132쪽 두 번째 달락. 자, 두 번째 줄. 대중이 여러분들과 나처럼 정상적인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가정을 받아들이면, 자, 대중은 다른 정신적 차원에서 느끼고 추론하고 반응한다. 정상적 개인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추론하는 방식은 어떻다는 거야?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개인, 비도덕적 사회. 이런 책이 있죠, 그죠? 개인은 도덕적인데 왜 뭉치니까 사회는 비도덕적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미국이 전쟁을 하나요? 미국 사람들은 평화를 존중하는데. 이런 거. 개인은 평화를 존중하는데 집단은 왜 전쟁을 하는 걸까요? 이런 개인과 집단 사이에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서. 차원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 거. 에이, 내가 반대한다고 뭐 이게 바뀌겠어요? 바로 이런 거죠. 많은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무기력감이 그런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반대한다고 이게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이 대세가 바뀔까요? 안 바뀌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의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바뀔지 안 바뀔지는 해봐야지. 어떻게 알아, 그걸? 바뀐 사례도 많은데. 안 바뀐 사례가 더 많겠지만은, 바뀐 사례도 많잖아. 그러면은 이 희망, 이게 루신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었거든요. 이 희망을 잃어버리면 아예 바뀌는 게 없어. 하지만 누군가는 이 희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희망을 누가 가져야 됩니까? 지식인, 엘리트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루신이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것은, 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희박하다 이런 뜻이야. 희라는 거는 희소해지다, 적어지다, 드물다 이런 뜻이야. 루신이 감옥에 쓴 말이거든, 그게. 감옥에 햇빛이 이만큼, 밤톨만큼 들어왔어. 응? 밤톨만큼 들어왔는데 감옥이 그 밤톨 때문에 박잖아. 밤톨 빛만큼 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이 밝아. 이게 바로 루신이 말하려고 하는 희망이죠. 이걸 잃어버리면 깜깜해지는 거야. 곧바로 어둠이야. 근데 요만큼만 들어오면은 밝아. 이제 희망이란 말을 왜 우리가 희망이 필요하냐면은 어둡기 때문에. 대낮에는 누가 희망을 말하겠어요. 대낮에는 누구도 희망을 말할 필요가 없는데 어둠, 깜깜함 속에서는 우리가 희망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차원을 가르는 가름막이가 없어요. 내가 어떤 때는 개인이지만 어떤 때는 대중이거든요. 동일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차원을 가르는 무슨 가로막이가 없어. 칸막이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딱 넘어가고 어떤 순간 되돌아오는 거죠. 항상 우리는 그 중심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어쨌든 판단 기준이나 판단의 차원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져서 어떤 때는 광기에 휩쓸리고 어떤 때는 냉정한 이성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33쪽으로 오겠습니다. 교수님. 네. 근데 이거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뭔가 백혈구 같은 집단을 형성했을 때 뭔가 이제 암세포라든지 뭐가 들어오면은 백혈구? 예, 그런 네, 게 존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또 한번 했던 게 저번에 왜 광화문에서 역사 집회를 했을 때 거길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뜬금없이 박근혜 퇴진 플랜카드를 들고 카메라 앞에서 계속 일부러 주목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몇 명 보였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그런 사람들한테 혹시나 가버리게 되면 옛날에 마치 태극기 불태웠던 그런 사람들한테만 주목하는 것처럼 그럼 그 집단 자체가 그런 식으로 또 프레임화 돼버리고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되면 또 그 집단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의로운 집단이라든지 혹은 뭐 영웅적. 예, 영웅적 그런 게 아니라 범죄 집단이고 아니면 뭐냐 폭동 그렇죠. 뭐 이런 반정부 집단이 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마치 그냥 알아서 두면 잘 될 것 같이 말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약간 거부감이 듭니다. 아, 요게 이제 나중에 가면 다양체 이론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대중을 처음에는 평균적이고 균질적이고 획일적이라고 봤는데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르봉의 한계죠, 이런 게. 저는 이제 대중에서 지중으로 진화했다는 이론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대중이 아니야. 이제는 지적이고 자율적으로 예를 들어 누가 아마 그 퇴진 운동을 벌이는 집단이 있습니다. 지금 있고 또 역사 문제를 역사 문제로만 봐야 된다는 쪽도 있고 그런데 이걸 탄압하고자 하는 쪽은 섞으면 탄압이 잘 돼. 그리고 언론 쪽에서도 보수 언론 쪽은 얘네들이 역사 문제 들고 오더니 결국 이렇게 가는군요. 이렇게 돼가지고 물타기를 해. 옆으로 넘어가 버린다 이 말이야. 그 본질이 희석되거나 왜곡돼가지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충성 이런 것들이 이제 퇴색되거나 변질돼 버리죠. 그러면 안 나가지 이제. 에이. 제가 걱정한 게 그겁니다. 오늘도 그거 있는데 금지총궐기. 예 근데 이제 사람들 전부 다 저 또 저것들 또 나가가지고 뭐 화물 연대하고 이번에 또 다 같이 너 나간다는데 또 그럼 또 가서 박근혜 퇴진 얘기하고 있을 거 아니냐 그런 근데 것들 오늘 진짜 주제가 딱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다 막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월호부터 해가지고 다. 아니 뭐 20가지도 넘어 20가지도 넘어 지금. 좀 그렇게 막 뭐랄까 하나의 핀포인트로 잡고 그냥 찔러도 될까 말까 하는 사안을 20개 중구난방으로 그렇게 하면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옛날에 그냥 진짜 월가를 점령하라처럼 그냥 며칠 퍼포먼스로 끝나고 또 사람들 저거 보면서 희망 빠질까봐 전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옛날에 안철수 현상 같은 거 써도 뭔가 하나로 집결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뭔가 바뀔 것처럼 했다가 지금 보니까 또 전부 다 내가 안철수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전부 다 정치적 회의로 돌아가고 이런 걸 보면은 저는 그런 데서 좀 걱정이 됩니다. 저도 오늘 그거 민주 총괄 그거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주제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진짜 하나만 파고 탁 그거를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뭐라 그러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을 지키는 한에서 이렇게 좀 준법 투쟁. 네 그런 식으로 해도 지금 될까 말까일 텐데 너무 약간 지금 뭐랄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보수 언론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니네 잘 걸렸다 이러고서 막 약간 오히려 더 까일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무슨 정답은 없어요. 해법도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마다 자기 의견을 이제 내세우는 정도가 될 텐데 유택 씨의 생각도 뭐 아주 올바르죠.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단. 예. 그랬을 때 이제 집행부라는 말을 한번 써본다면은 집행부가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모임들을 이제 주최하느냐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 집행부의 생각을 대중을 사실 이해 못해요. 대중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가서 외칠 뿐이야. 근데 집행부들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용해 먹는 거거든. 그 집행부는 순수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 집행부가 갖는 그런 정치적인 노림수 이런 것들을 대중이 좀 분석하고 그 대중 안에서 순수 참여자들 유택 씨와 같은 이런 뭔가 올바른 참여자들이 그걸 간파해가지고 분리해내는 전략들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따로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이제 저는 좀 약간 다른 생각이 있는데 두 가지만 얘기하면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안 떠들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학계가 반대하고 있어요. 90% 이상의 역사학자들이 제가 보면 거의 100% 가까워질 거야. 역사학자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나중에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정권도 이길 수는 없어 그거는. 국민들이 나서지 않아도 역사학자들이 이미 중심을 딱 잡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선언했으면 좋겠어. 역사학자들이 국민이여 우리한테 맡기시오. 국민들이 나설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 정권 퇴진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시간이 걸릴 문제이고 어떤 분들 이렇게도 얘기 총선 대비용이다. 그런데 총선으로 갔을 때 새누리당이 유리하다는 보장은 이제 없어요. 그러면 좀 있으면 총선이 이제 뭐 한 5개월 이렇게 좀 더 지나면은 국정교과서 문제 유불리를 계산하게 될 수밖에 없고 지금은 대통령이 막 올바른 역사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들 기죽고 있지만은 총선이 막바지에 도달하면은 이건 표 문제니까 계산을 해야 되거든. 계산해봐가지고 내가 손해다. 그럼 대통령을 따라줄 수가 없는 거야. 이 문제가 하나 있어서 이제 저는 그 분리를 해도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세월호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 이번에 뭐죠 뭐 PPT인가 뭐 있었죠 왜 그 미국하고 하는 문제 또 중국하고 TPP. TPP. TPP인가 태평양. 예, 거기 가입을 안 했단 말이야. 제가 보기에는 큰 실수를 한 거거든. 우리가 중도 노선을 취한다면은 가입을 했어야 돼. 가입 안 하는 게 중도가 아니고 가입하는 게 중도인데 판단을 잘못했어요. 그리고 우리만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위험해진 거야 사실은. 들어갈 때 요구 조건을 우리가 그 협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제 얘기 핵심이 뭐냐면은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서 뭐 모든 문제에 정책이 실종돼 버렸어. 총체적으로 실종돼 버렸어. 말은 많지만 말만 있는 것이 정책이 실천이 안 돼. 대통령이 뭔가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말하면 될 줄 알지만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말과 실천은 전혀 다른 거거든. 대통령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행정 수반이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안건들을 실천하는 거야. 공권력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이지 무슨 정치인처럼 법안을 만들고 뭐 이념을 제시하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대통령의 역할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은 많이 해. 뭐 일본에 대해서 결단하라는 말을 한다든지 그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일본에 대해서 결단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결단하면 되는 거지. 일본에 대해서 비난할 수는 있어. 일본을 비난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게 결단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외교적 문제에서도 큰 착각을 일으키고 있고, 또 전승절 기념식에 왜 참석을 합니까? 공산주의 그 전승 기념일에 왜 가가지고 중국을 방문해서 그 참석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한국이 거기다가 한국하고 중국은 그 관점에서 보자면은 적대국이잖아요. 푸틴은 왔지만은 그 밖에 서방에 누가 왔습니까? 아무도 안 왔잖아요. 올 수가 없는 자리인데 갔다 얘가. 그게 무슨 중립외교야. 그러니까 중심도 없고 기준도 애매하고 정책이라는 것은 실천이 안 되고 있고 말은 계속 보수 언론을 통해서 말만 보도가 돼. 말만 잘하는 거. 대통령은 문제가 없는데 밑에가 문제가 있어요. 이런 식의 수많은 이제 정책 실종이 일어났기 때문에 들고 일어나야죠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역사 문제는 역사학자들에게 맡겨도 되는 문제인데 이게 대중운동이 되면서 정치가 실종되게 만들었고 거꾸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새누리당 프레임에 말려든 거야. 인천 보궐선거 때 다 말려들었잖아. 그래가지고 투표율 뭐 사라졌어. 실종됐고 결국은 조기축구의 사람들만 투표했단 말이야. 그럼 새누리당이 압승하는 거 당연히 이런 이제 기본적인 전략에 이제 넘어갔는데 이게 지금 그래서 문재인이가 그 말하자면 도안이면 뭐라고 지금 승부수를 던진 거죠. 니네가 이걸 판을 깔았지. 총선까지 가보자 그러면은 니네가 이 총선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래가지고 문재인이가 승부수를 던진 거거든요. 이 판을 키우니까 국민들이 막 분열되고 나뉘게 됐는데 이 판이 커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결국은 역사학자들이 등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역사학자들이 등장하면은 처음에는 정치 세력이 이길 것 같지만은 아니 전문가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정치인들이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나중에 이제 대통령도 모욕을 당할 겁니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막 모욕을 당할 거예요. 대통령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일이 생길 겁니다. 왜? 전문가들이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은 대통령이 방어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결국 이제 문재인 씨도 그렇게 이제 한번 총력전으로 그 문제에 정치 쟁점화했지만은 그것도 실수하는 거죠. 그거는 근본적으로는 역사학계의 문제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역사학에서 저절로 이제 해결을 할 문제고 정책에 관한 문제들은 지금 사실 한번 들고 일어나서 문제 제기를 할 때가 된 거예요. 문재인 선택을 잘못한 거죠. 세월호 문제라든지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경기 침체 문제라든지 뭐 그 환태평양 그 문제라든지 또 아시아 통합 이런 것들을 전혀 해결 못하고 무슨 뭐 중국에 가가지고 뭐 들러리나 서주 이런 엉뚱한 외교나 하고 있고 일본 문제도 못 풀고 있고 위안부 문제도 못 풀고 있고 이 정책 실종에 대해서는 정말 총력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오히려 문재인도 역사 문제에 올인해 버리는 정치 실종돼 버렸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서로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은 그러한 집회를 이렇게 주최하는 그
그 수뇌부들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개인적인 견해이지만은 네, 그러네요. 좀 답답하죠 지금. 네, 한국의 지금 현실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뭐죠? 알리바바? 그 중국이 이제 우리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걸 하잖아요. 뭐 그냥 통계로만 54억 달러 매출이 일어났어. 거기에 뭐 그 영국 이런 데서 총리급이 오잖아요. 난리가 난 거야 지금. 우리도 거기 참여해야 되지. 응? 왜 그래요? 중국 시장은 우리가 가야 되지. 중국 시장 아니고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거는 다 못 챙기고 다 잃어버리고 실리는 빼앗기고 엉뚱한 것에서 또 실리를 빼앗기고. 그러니까 정치가 실종된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너무 아프고 그래서 하기 싫은데 네. 유택 씨가 또 아픈 얘기를 또 꺼내가지고 네. 암울해요. 그래서 야당도 사실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고 여당은 뭐 더 그렇고 결국 권력 싸움만 하고 있는 너무 암울한 정치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데. 자, 135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르봉이 이제 결국 그 군중이 누군지를 이제 설명하는 데 있어 두 가지는 배척을 했습니다. 그죠? 천민도 귀족도 아니다. 그리고 뭐 영웅도 또 폭도도 아니다. 그러니까 군중은 그냥 덩어리라는 거예요. 덩어리. 정체불명이지만은 그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조종해 간다면 영웅이 될 수도 있고 정의로울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조종을 잘하자, 정치를 잘하자, 통치를 잘하자 이렇게 이제 방향을 맞춰가는 거겠죠. 그리고 바로 이 대중, 군중이 우리의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힘이야. 르봉의 위대함이 거기 있는 겁니다. 정치 변혁의 주체가 누굴까요? 프롤레타리아가 아니고 대중이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 대중이 된다면 그게 기본적으로 누구가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노조죠, 노조. 그죠? 노동조합이 대중을 대표했던 거야. 그 노조를 통해서 정치 변혁을 이룰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노동당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사회주의 출현하는 것이고 결국 정치 혁명을 이루는 거죠. 그걸 가장 지금 잘하는 나라는 독일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노동당, 사회당 이런 사람들이 정치 주체로 떠오르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념이 뭡니까? 결국은 정의, 영웅, 희생, 공동체 정신의 회복 이런 거잖아요. 개인주의가 아니잖아. 거기다가 보수주의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정치 권력을 잡는 순간 그 사회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민주화되는 거죠. 그 두 마리 토끼. 국가와 민족의 이러한 통일을 이뤄내고 민주화를 이뤄내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독일이 보여주고 있잖아. 유럽 전체를 합쳐도 미국의 부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유럽이 미국을 부러워하느냐? 그렇진 또 않아요.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부를 잘 살펴보면은 한 5% 이하의 사람이 다 독식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유럽은 나누고 있죠.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유럽인들이 볼 때는 자부심이 있는 거야. 미국이 부가 아무리 많아도 그건 소수의 부이고 유럽은 분배, 평등하다 이거. 어디가 지적으로 우월할까요? 당연히 유럽이 지적으로 우월합니다. 만족감이 높은 거죠. 그리고 문명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유럽이 쥐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시리아 난민 문제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도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는 지혜롭게 지금 헤쳐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이슬라믹 스테이트라는 문제가 복잡하게 있어서 유럽에 이제 또 다른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기는 한데 그런 문제들조차도 유럽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정도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지역이었으면은 아주 위험했을 겁니다. 만약 한반도였으면요, 아마 전쟁이 벌써 발생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유러피언 드림 같은 이제 유럽적 정신 이런 것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정신이죠. 민주화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공동체의 이런 어떤 그 정체성,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이 두 가지를 잘 이루어냄으로써 오늘날 유럽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물론 그 안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면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고, 바로 이 책이 그런 점에서는 유럽이 어떻게 그런 변화를 이뤄냈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그 군중이나 대중은 정치 변혁, 민주화와 공동체 정체성을 이루는 정치 변혁의 원동력이긴 한데 단점이 하나 있다고 이제 르봉이 말하는 거죠. 스스로는 생각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그 이제 변화의 그 이념이 들어와야 됩니까? 외부로부터, 바깥으로부터. 외부가 누구냐면은 지도자야, 엘리트. 끊임없이 르봉은 군중이나 대중은 어리석다고 보고, 외부로부터, 지도자로부터, 엘리트로부터 또는 정치 학자로부터 그런 이제 방향이 지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그래서 암시와 영향이란 말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136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이제 대중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려고 하냐면은 되게 재미난 표현인데 최면술과 연결시켜 설명하려고 그래요. 암시와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대중이 어떻게 움직여요? 최면술사가 최면 걸어가지고 이렇게 그 대중이 갖고 있는 어떤 잠재 능력을 깨워내고, 그죠? 기억력 문제죠. 평상시에 내가 모르고 있었는데 최면에 걸려 보니까 내 안에 다 기억을 하고 있어. 그걸 끄집어내는 거죠. 대중 안에 있는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뭐 최면에서 깨어났는데 깨어나고 나서 최면에 걸렸을 때 받았던 암시를 통해 가지고 그걸 실현해. 그래서 한빈 씨 뭐 잠에서 깨어나면은 2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기억은 못해, 자기가 최면에 걸렸기 때문에. 딱 깨어나자마자 상쾌해 하고 2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마치 대중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137쪽 가겠습니다. 자, 이런 대중의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다양체라고 제가 요 책에서 나오는 개념은 아니지만은 다양체, 멀티플리시티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주름들이 한번 번데기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주름이 합쳐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덩어리 속에는 이런 덩어리 저런 덩어리 또 결합되어 있는 덩어리들의 덩어리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다양한 모습들이 함께 뭉쳐져 있습니다. 근데 뭉쳐져 있는데 하나로 균질적이지 않아. 그래서 섞이진 않아. 마치 하나로 뭉쳐져 있어 무리를 이루고 있지만은 그 무리 안에는 또 다른 다양한 그런 갈래들이 뒤섞여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이게 다양체 이론인데요. 다원성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은 그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규모라 이거 다 달라. 그러면서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공동체 안에 이들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재미난 표현을 썼습니다. 137쪽의 첫 번째 달라 위에서 가운데쯤에 잠만경. 잠만경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그 submarine, 뭐죠? 잠수함이 방향을 잡을 때 쓰는 게 잠만경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대중심리학이라는 걸 잠만경으로 비유하면 대중심리학을 이렇게 만들어서 바다 위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대중 바깥으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 본 다음에 항로를 정해서 방향을 잡아가는 거죠. 재미난 표현이죠. 모스코비치 대단해요. 대중심리학이라는 건 바로 잠만경이다. 그럼 학문의 모든 의미도 잠만경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학문이 왜 있어야 됩니까?
잔망경 역할을 해야 되니까. 학자도 자기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그 무리, 덩어리 안에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근데 학자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사람입니까? 잔망경. 너무 설명이 잘 되잖아요. 학문과 학자의 사명이 뭐냐? 잔망경. 근데 잔망경이라는 것은 결국 그 학자도 공동 운명체다라는 거죠. 근데 한국의 학자들은 항공모함인 줄 알아.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바다 위에 떠 있어. 자긴 바다는 아니야. 바다 위에 떠 있는 항공모함이야. 지배하고 통제하고 섞일 수 없어. 나는 한국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 난 한국말 쓰면 안 돼. 우리말 못 쓰고 난 영어 써야 돼. 항공모함이야 다. 완전 외딴 섬. 자기들만의 그 레스보스죠, 그죠? 자기들만의 섬이야. 결국 그 레즈비언들이 사는 레스보스 섬이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 없으면은 여자를 납치하거나 결국은 뭐 멸종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학문을 해서는 안 되지. 뭐처럼 해야 됩니까? 잔망경으로서 학문을 해야 되는 거죠. 항공모함으로서의 학문은 당당하고 지배력을 갖지만 결국은 자기가 사는 공동체와 유리되기 때문에 표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을 갖고 있지만 잔망경으로서의 학문이라면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만 제시해 준다면은 그야말로 그런 영웅이 되는 것이죠. 재미난 표현을 제가 하나 발견하고 아침에 즐거웠습니다. 아, 잔망경. 그래. 나도 이제 학문을 할 때는 우리말이라는 게 바로 잔망경일 수 있겠구나. 영어도 물론 잔망경입니다. 우리말 속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영어를 배척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선물 같은 겁니다. 알아봐도 선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말은 선물이에요. 이거 우리 고맙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말도 한국어도 선물이기 때문에 이걸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어제 제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캄보디아 학생이 있는데 유 선생님 요즘 제가 그 페이스북을 안 해요. 왜 그랬더니 그 이제 캄보디아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현실도 힘들고 지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들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정도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길래 제가 이제 그 지식인의 사명을 좀 얘기를 했어요. 희망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희망. 두 가지를 얘기해 줬는데 하나는 뭐냐면 네가 캄보디아 돌아갔을 때 이렇게 얘기해라. 우리는 뭐 이게 나쁘고요, 저게 나쁘고요, 뭐 캄보디아 이래서 안 되고 저러고 이런 거 일체 말하지 마라. 우리에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을 발굴하라. 한 명을 발굴해서 우리에게는 박유태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 안 해도 돼. 100명이 다 개떡 같아도 한 명을 얘기해주면 돼. 그 사람만 얘기하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희망이다. 지식인의 사명은 그 사람을 얘기해주는 거다.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이런 유물이 있어요. 과거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긍정을 얘기하라. 부정 물론 말할 수 있지. 이걸 일체 얘기하지 말고 오직 딱 한 가지. 그 사람을 얘기하라. 그리고 나 두 번째. 네가 한국도 경험했지만은 일본 배워야 된다. 중국도 배워야 되고 미국도. 아니 세계지. 글로벌이지 글로벌. 이 글로벌 마인드를 키워가지고 캄보디아 갔을 때는 자 우리가 지금 이런 현실에 놓여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여기입니다. 10년 뒤는 여기고 100년 뒤에 이렇게 가야 되니까 자 우리 10년 뒤를 위해서 여기로 갑시다. 하나를 얘기해 주라. 10개를 얘기하면 안 되고 딱 하나를 얘기하라. 응? 그러니까 한 사람을 얘기하고 하나의 방향을 얘기하면 그리고 줄기차게 그 얘기만 해야 된다. 섞지 마라 애가. 응?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뭐 그냥 고개 끄덕끄덕 다 인정해야 되겠지. 하지만 너가 말하는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만 얘기하라. 그리고 하나의 방향만 얘기하라. 제가 계속 우리 말만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결국 우리 말만 얘기하는 이유는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 말을 버리면 우리는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거거든. 그럼 소수 엘리트만 살아남는 거야. 나머지 95%는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한국 공동체는 결국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미국에 또 속국이 돼버려. 제가 광무 14조를 얘기했었지만은 우리 스스로 법을 만들 수 있는데 뭐가 두렵냐 이거야. 이런 자부심을 갖고 우리에게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이거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얘기해주면 되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미래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미래가 있어요. 그럼 미래를 얘기해주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냥 울먹울먹 하더라고. 여자아이인데 우리 왜 숙대니까 이제 여자이지. 지식인들이 갈 바를 잃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지니까. 근데 지식인이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천만견이다. 이렇게 방향만 찾아주면 되지 뭐.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 대중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 저기가 육지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 거지 뭐. 그게 다이다 이 말이야. 나머지는 지중이 알아서 해결해 간다. 그러니까 지중에 대한 믿음을 갖고 지식인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면 된다. 네, 그런 거고요. 자, 재미난 표현 하나 잘 했고, 자 이제 5장 138쪽 가겠습니다. 집단 체면 비유를 하고 있는 건데요. 대중들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대중이 바로 정치 변혁의 힘이라고 했으니 원동력이라고 했는데 이 대중을 통제하려면은 대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뭘 비유한 거야? 최면에 비유한 거야. 대중은 마치 집단 체면에 걸린 것과 같다. 물론 체면은 집단 체면도 있고 개인 체면도 있는데 주로 이제 개인 체면을 설명합니다. 집단적으로 최면에 걸린 사람들과 같다. 자, 138쪽 첫 문장 아주 중요합니다. 개인이 군중 속에 들어갈 때 그가 겪는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못 나누미는 무슨 까닭으로 덩어리가 되는가입니다. 덩어리가 될 사람, 그렇게 자의적으로 덩어리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나야라고 살고 싶지. 슈퍼 히어로가 되고 싶지. 그런 뭐 미식개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래알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아름다운 꽃이 되고 싶지. 근데 왜 그런 못 나눔이들이 덩어리가 되는 걸까요? 그걸 이제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 보니까 첫 문장 이런 표현들은 사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군중은 꿈의 흐름에 따라 이끌리는 것 같다. 그 다음 문장도 신기해. 이것은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아니 군중이 무슨 꿈의 흐름에 따라 이끌리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덩어리나 무리는 제가 처음에 비유할 때 그랬죠. 특히 무리에는 우두머리가 있어. 머리가 있어. 무리에는 하나의 어떤 우두머리가 있어서 그 우두머리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늑대와 개를 떠올렸는 설명을 드렸는데 개 우두머리가 있으면 우두머리는 방향을 정확히 합니다. 늑대도 방향을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다 따라오는 거죠. 복종합니다. 우두머리에. 그러니까 꿈의 흐름처럼 가는 게 아니야. 정확히 방향을 알고 가는 거죠. 덩어리는 조금 다릅니다. 덩어리는 뭐 굴러간다고 봤을 때는 뭐 어디로 갈지는 알 수가 없어. 근데 덩어리도 힘의 방향에 따라 흘러가지 꿈의 흐름으로 가지 않습니다. 덩어리는 분명히 힘의 방향이 있어요. 뭔가 이 부분 전체가 최면이란 말 때문에 최면에 걸려가지고 자꾸 일방적으로 군중은 그쪽으로 몰아가. 그래서 그건 하나 좀 신중하게 판단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의 중간 부분 보면 어스름한 상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네모를 쳐놓으세요. 잠자고 있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고 뒤죽박죽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어스름이라는 건 저녁을 얘기하는 거죠. 해가 이제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그런 형체들이 흐물흐물 사라지죠. 이게 어스름이죠. 물론 아침에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아침에 어스름하면은 밝아오기 때문에 어스름이란 말하고 좀 잘 안 맞고 저녁이 주로 맞게 되는 거죠. 좀 깜깜해지는 거죠, 결국은.
그것을 이제 졸리고 잠들어 있는 상태랑 비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군중들이라는 것은 못 나눔이와 달리 비판력에 의해서 뚜렷이 나뉘 어떤 정신이 뚜렷한 상태가 아니고 몽롱한 상태다. 이거 몽롱한 상태. 이걸 이제 어스름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자, 139쪽으로 가면은 두 번째 달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르봉은 자, 한 사람이 못 나눔이가 대중이 되었을 때 마치 최면 상태에 있을 때와 같다. 그 최면에 빠져드는 것 같다는 거야. 못 나눔이가 덩어리 무리 속에 빠져든다는 것은 그가 마치 못 나눔이가 최면 상태에 걸려드는 것과 같다. 근데 이런 비유는 플라톤도 이미 들었습니다. 데카르트도 들었고,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착고라는 게 좀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수갑이나 이제 그 발에 채우는 건 족쇄, 수갑이나 족쇄와 같은 거를 말하는 거야. 착고. 그러니까 목에도 이렇게 그 우리가 이제 칼이라고 하죠, 그죠? 목에도 씌우고 하는 것들. 그래서 못 움직이도록 딱 이렇게 채워두는 걸 착고라는 거야. 플라톤은 이렇게 동굴 속에 죄수들이 있는데 이 죄수들이 착고까지 차고 있어. 그래서 한쪽 방향만 쳐다보도록 되어 있다는 거야. 그걸 이제 감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감각의 지배만 받고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르봉은 그걸 빗대가지고 뭘 쓰고 있는 거야? 최면에 걸렸다. 플라톤은 동굴 속에 착고가 채워져 있다. 그럼 이제 플라톤은 동굴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에듀케이션이죠. 거기서 나온 말이 에듀케이션이란 말이야. 에듀케레. 그러니까 페다고기란 말도 어린아이를 가르친다는 뜻인데 동굴 밖으로 착고를 풀고 동굴 밖으로 그 죄수들을 이끌어내서 환한 진리의 빛 가운데 세워두는 거. 이게 교육이다 이 말이야. 이끌어내기네. 그러니 이끌어내기. 그러면은 르봉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최면 상태에 있는 것을 깨울까요? 아니면은 최면을 잘 걸까요? 르봉은 두 번째자. 왜냐하면 군중은 그 자체가 체면에 걸려 있기 때문에 체면 술사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군중을 잘 이해하시고요. 훌륭한 체면 술사가 되세요. 군중을 잘 조종하시라는 거네. 군중 조종. 근데 문제가 딱 하나 있어. 군중은 자기가 조종당하고 있다고 여겨지면 조종자를 죽여.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떠한 그 독재자도 딱 한 가지는 이제 지켜야 된다. 평등. 김정은이도 늘 얘기하는 게 그거야, 그죠? 인민 대중은 평등하다. 이 평등하다를 이렇게 지면 무조건 죽임을 당하는 거야. 계속 이 평등이라는 환상을 심어줘야 돼, 대중에게. 근데 그 환상의 핵심이 뭐냐면은 당신들은 조종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들이 주체입니다. 당신들이 정치 권력의 핵심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라는 것을 계속 각인시켜줘야지 너희들 지금 조종당하고 있어 라는 것을 알게 해주면 그 즉시 그 조종자로서의 그 체면술사, 다시 독재자는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는 죽임을 당하지만 독재는 죽임을 안 당해. 그게 이제 핵심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독재자는 독재 권력에 올라가 있을 때는 괜찮아. 근데 그 독재 권력에 올라가 있는 자가 갑자기 대중에게 저놈이 독재자다! 라고 갑자기 인격 파탄으로 느껴지면은 차우체스크, 그러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재라는 건 인정이 되지만은 독재자는 인정이 안 돼.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 같지만은 독재 권력이라는 것은 대중이 선택한 겁니다. 그 이제 최고 통치권자에게 뭐 박근혜 대통령을 칩시다. 최고 통치권자에게 모든 권력을 양도했어. 그러면 그 통치권자는 그 양도된 권력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대중이 그거에 대해 반발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애국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돼. 나중에 박정희 말로 때문에 그런 건데. 아니 권력을 사유화하네. 이런 거죠. 박정희 대통령 신발이 5천 켤레래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박정희 대통령은 신발이 뒤축이 뭐 따랐던데 이러면 존경을 받는 거죠. 그런데 5천 켤레래 이런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청렴이라든지 또는 이제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인격적 결함이 없으면 독재자로서의 면모를 군중에게 내보이지 않으면 독재 권력을 마음대로 써도 그 독재자는 처단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르봉이 말하려고 하는 바야. 뭐 저도 이제 알고 있었던 바지만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군중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마음이 있어. 독재자가 나한테 야 너 그 중동 가서 돈 벌어 와 그러면은 중동 가서 돈 벌어 온단 말이야. 이런 애국심이 있어. 그런데 내가 피 빠지게 와서 했는데 봤더니 독재자는 말이야 구두를 막 5천 켤레나 갖고 있어. 그러면 이제 돌아서는 거다. 그 독재자가 끊임없이 이제 독재 권력을 누리면서도 자기를 독재자로 드러내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묘하죠, 그죠? 대중들이 갖고 있는 이 정의로움, 영웅적 심리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면술사는 절대 최면에 걸린 사람이 내가 최면에 걸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139쪽에 세 번째 단락에 이제 그 내용이 쭉 있습니다. 139쪽 세 번째 단락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최면이라는 것은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을 치기도 합니다. 땡. 또 시계를 째깍째깍 시계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 최면술의 가장 기본은 말입니다. 제가 지금 뭔가 떠들고 있다가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 말에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마음을 완전히 비웁니다. 비워지죠? 여러분들이 제 말에 따르기로 결심하는 순간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들 내 말에 따르게 돼 있어. 저도 최면을 여러 차례 받아봤는데 특이하게도 최면이 안 걸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야. 예를 들어서 별일을 다 해봐서 최면 이제 정신 분석하신 분이 저를 최면에 걸게 하려고 많이 노력해봤는데 자 시계 소리를 들으세요. 그러면 난 정말 시계 소리를 들어. 짝깍짝깍 계속 시계 소리를 듣는 거야. 거기서 나를 잃어버려야 되는데 계속 자 지금부터 숫자를 셉니다. 하나 둘 그럼 난 계속 수를 세. 그 수를 세다가 나를 잃어버려야 되거든. 탁 떨어져서 이제 그 최면술사가 얘기하는 그쪽으로 넘어가야 돼. 자 이제 몇 날 며칠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수를 세고 있어. 최면이 안 걸리더라고. 너무 나도 지겨워 이제 그만 좀 하지. 어디서 본 건데 신념이 강한 사람은 최면에 안 걸린다고 하는 말 들은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의심이 많은 사람. 이거 뭐 이제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 또 체면이 뭐라는 걸 또 아는 사람. 그리고 체면에 걸렸을 때 뭔가 들통나면 안 되는 게 있는 사람. 뭐 이런 불안신인 뭐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충 의심이 많아서 그렇답니다. 그러면 그러고 체면술사들은 자기가 체면을 못 걸리는 거예요. 그 체면이란 걸 알기 때문에. 체면술사들도 체면에 걸려요. 아 그래요? 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주면 체면에 걸립니다. 네. 체면에 걸리면 이제 마음의 평안이 와요. 그게 참 좋아요. 마음의 평안. 그리고 이제 체면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문제 상황이 있을 때, 정신적 질병이 있을 때 내가 왜 생겼는지 몰라. 근데 요거를 체면을 걸면 그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 그걸 알면은 치료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치료법이 한편으로는 뭐 의미가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의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메타사이카이아트리 잠깐 설명했지만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그래서 최면술에 기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뭐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또 안 걸리는 거죠. 140쪽으로 오면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르봉이 군중 심리, 무리 참 어려워요. 무리짓기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무리짓기가 최면에 걸리는 것과 유사하다고 말하는 르봉의 이 비유는 아주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이데거키가 있어서 좀 또 밥을 먹고 가야 되니까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토론 심사가 있어서 토론대 심사가 있어서 다음 주에는 쉬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면에 관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최면이 뭐고 최면의 원리는 뭐고 이런 것도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최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